사람들은 저를 비정하다고 했죠. 동네 슈퍼 앞에서, 경로당 평상에서, 심지어 성당 앞마당에서까지 제 이야기가 수군거려졌어요. 명희 씨, 남편 죽었다고 웃었대. 아이고,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돌았나봐, 완전히.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 웃음이 어떤 눈물 위에서 피어난 건지,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지새웠는지,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중얼거렸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 제천에 사는 김명희예요. 61살, 평생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았던 여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할머니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제 인생의 가장 긴 겨울, 그리고 가장 짧았던 봄 이야기를요. 1975년 봄이었어요. 저는 22살, 제천 시내 작은 양장점에서 재봉틀을 돌리던 처녀였죠. 손끝이 야무지고 얼굴도 그럭저럭 봐줄만 했던 터라 중매 제안이 꽤 들어왔어요. 그때만 해도 부모님 말씀이 곧 법이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명희야, 저 남자 괜찮다. 공무원이고 성실하대. 술도 안 한다던데. 그 말을 믿고 맞선을 봤어요. 남편 난이 그때는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어요. 첫인상이 나쁘지 않았죠. 다방에서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실 때 그가 말했어요. 명희 씨, 나는 평생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힘든 일 없이 편하게 살게 해줄게요. 그 말이 정말로 달콤했어요. 양장점에서 밤 11시까지 일하던 제게 편하게 산다는 말은 꿈같은 소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결혼식은 간소했어요. 제천 읍내 작은 예식장에서 하객 10명 남짓 모여서 절 한번 하고 밥 한 끼 먹고 끝이었죠. 신혼여행도 없었어요. 남편은 우리 돈 아껴서 집부터 마련하자고 했고, 저는 그 말이 참 현실적이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어요. 남편은 아침마다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했고, 저는 조심히 다녀오세요 하며 문 앞까지 배웅했죠. 저녁 식탁에서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대화가 오갔어요. 오늘 반찬 맛있네, 명희야. 그래요? 다행이다. 내일은 뭐 해줄까요? 그런데 결혼 2년 차,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술 냄새가 배어 들어왔죠. 처음엔 회사 생활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결혼 3년 차, 시댁 식구들이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명희야,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지. 그게 도리 아니겠나? 남편의 말은 상의가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어요. 결혼 전 시댁을 방문했을 때 그 넓고 깔끔한 집을 떠올렸죠. 시어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했었죠. 우린 내가 신경 쓸 일 없어. 우리 살 집은 있으니까. 갑자기 왜요?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님께서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셔서. 알고 보니 시댁에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살고 계시던 집을 헐값에 처분했고 곧 재개발될 땅이 있다며 그때까지만 신세를 지겠다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냥 네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방 2칸 집에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 2, 남편의 미혼인 남동생까지 총 7명이 함께 살게 됐어요. 그날부터 제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어요. 밥 짓고 국 끓이고 반찬 3가지 차리고 시아버지 수저 놓고 시어머니 물 떠드리고 남편 출근 챙기고 동서들 아침 먹이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점심 장 보고 또 저녁 준비하고 숨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남편의 변화였어요. 여자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남편은 점점 달라졌어요. 처음엔 술만 마시고 들어왔는데 나중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명희야, 밥이 이게 뭐야? 이렇게 짜게 해놓고 먹으라고? 죄송해요. 다음엔 조심할게요. 조심? 조심을 몇 번을 해? 너는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밥상이 뒤집어졌어요. 김치찌개가 벽에 튀고 밥알이 마룻바닥에 쏟아졌죠. 저는 무릎을 꿇고 밥알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셔서 말했어요. 명희야, 네가 음식을 좀 정성껏 해야지.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 말이 더 아팠어요. 남편이 때리는 것보다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우린 같은 여자잖아요. 적어도 이럴 때만큼은 제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저 혼자 착각했죠.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화장실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거울 속 제 얼굴은 이미 25살이 아니었어요. 40대처럼 늙어 있었죠. 카드빚과 폭력의 시작. 결혼 5년 차,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집에 갑자기 낯선 남자 2명이 찾아왔어요. 김명희 씨 맞죠? 카드빚 3천만 원 언제 갚으실 건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3천만 원? 그게 무슨 돈이에요? 남편은 매달 월급을 고스란히 생활비로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절반도 안 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도박으로 날려버렸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과 처음으로 싸웠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빚을? 시끄러워. 찰싹. 뺨을 맞았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어요.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 없는데 남편에게 뺨을 맞다니. 여자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돈 벌어오는 거 당연한 줄 알아? 네가 벌어와봐. 그날 이후로 남편의 폭력은 일상이 됐어요. 밥이 늦어도 빨래가 안 됐어도 그냥 기분이 안 좋아도 주먹이 날아왔어요. 처음엔 뺨이었는데 나중엔 팔뚝, 허벅지 등 보이지 않는 곳을 때렸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아이들을 위해 그냥 참았습니다.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안 헤어졌어요? 하고 쉽게 말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첫째, 저는 경제력이 없었어요. 양장점 일을 그만둔 지 오래였고 아이가 셋이었어요. 이혼하면 어떻게 먹고 살죠? 남편 없이 어떻게 셋을 키워요? 둘째,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1980년대, 90년대 시골 동네에서 이혼한 여자가 산다는 건 낙인이었어요. 명희 씨 이혼했대. 쯧쯧 여자가 참지를 못하니까 그렇지. 그런 소리를 듣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았죠. 셋째,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았어요. 조금만 더. 아이들이 크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어요. 명희 씨는 복 터졌지. 동네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명희 씨는 좋겠어. 남편이 공무원이잖아.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연금도 나올 거고. 우리 남편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명희 씨 남편은 정년까지 보장되니 얼마나 안정적이야. 아이고 복 터졌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어야 했어요. 그럴게요. 감사하죠. 하고 대답했죠. 그런데 속으론 울고 있었어요. 복이라고? 이게 복이라고? 공무원 월급이 뭐 대단한가요? 그 월급의 절반은 남편이 술값, 카드빚으로 쓰고 나머지 절반으로 아이들까지 10명이 먹고 살았어요. 저는 명절에도 새 옷 한 벌 못 사 입었어요. 아이들 옷은 언니네 조카가 입던 걸 물려받고 제 옷은 10년 된 걸 기워 입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명희 씨는 남편 잘 만났어 하고 말했어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시누이의 한마디. 시누이 둘은 차례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집을 나간 뒤에도 명절 때 저를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죠. 옳게 우리 오빠가 술 좀 마시고 그래도 바람은 안 피우잖아. 요즘 남자들 다 바람 피는 세상인데 그 정도면 양반이지. 옳게 오빠가 손찌검 좀 해도 밖에서는 가장 노릇하잖아. 참아야지. 참으라고요? 참으라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참았어요. 그래, 바람은 안 피우니까 다행이지. 그 정도면 괜찮은 거겠지. 스스로를 세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 큰언니가 제 멍든 팔뚝을 보고도 이렇게 말했어요. 옳게 너도 오빠 화나게 하지 말고 좀 조심히 살아. 남자가 화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평생 내 편이 아니구나. 아이들의 침묵. 더 가슴 아픈 건 아이들이었어요. 큰아들은 중학생 때부터 아버지를 닮아갔어요. 말투도 행동도 화내는 방식도. 제가 밥을 늦게 차리면 엄마 밥도 제때 못해? 하고 짜증을 냈어요. 둘째 딸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웠어요. 제가 남편한테 맞는 걸 봐도 그냥 방문을 닫고 공부하는 척했어요. 한 번도 엄마 괜찮아요? 라고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셋째 막내 아들은 어렸을 때는 제 편이었어요. 아빠 엄마한테 왜 그래? 하고 소리쳤죠. 그런데 그 아이도 고등학생이 되니까 달라졌어요. 엄마도 좀 참지. 아빠가 밖에서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 내 아이들마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별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겠구나. 어느 날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있었거든요. 눈 밑은 캥하게 꺼지고 머리는 반이 하얗게 새고 입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허리는 새우처럼 굽어 있었고 손은 마치 80대 노인의 손처럼 거칠었죠. 저게 나야? 정말? 52살이었는데 70살처럼 보였어요. 저는 거울을 보며 울었어요. 나는 어디로 갔을까? 22살의 양장점에서 재봉틀 돌리던 그 예뻤던 맹이는 어디로 갔을까? 남편의 아내로, 시댁의 며느리로, 아이들의 엄마로 살면서 김명이라는 사람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 자리엔 그냥 누군가의 모험만 남았죠. 남편은 입버릇처럼 저에게 말했어요. 너는 평생 내 밥이나 차려주는 게 어울려. 그게 너의 팔자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했어요. 눈물이 설거지통에 똑똑 떨어지는 것도 모른 채 평생 숨죽이고 산 여자.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숨 쉬듯 맞고 숨 쉬듯 참고 숨 쉬듯 살았어요. 제 인생에 기쁨이나 행복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버티는 것만이 제 일상이었죠. 가끔 친구들이 전화를 했어요. 명희야, 우리 여행 갈래? 설악산이라도 다녀오자. 아, 미안해. 나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거짓말이었어요. 바쁜 게 아니라 남편이 허락을 안 했어요. 여자가 무슨 여행이야. 집이나 잘 지켜. 그래서 저는 평생 여행 한 번 못 가봤어요. 영화도 콘서트도 맛집도 쇼핑도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집과 마트와 병원 이 세 곳만 오가며 살았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저는 살아있는 시체가 되어 있었어요. 심장은 뛰는데 영혼은 죽어있는 사람. 그게 바로 저였어요. 2023년 10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 있었어요. 고등어를 고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죠. 여보세요? 김명희 씨 맞으시죠?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세요. 저는 고등어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드디어 끝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끔찍하죠.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몸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죠. 의사가 말했어요. 뇌출혈이 심합니다. 아마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허느끼며 울기 시작했어요. 막내 아들은 아버지 손을 잡고 아빠 정신 차려 하고 중얼거렸죠. 그런데 저는 그냥 창밖을 봤어요. 10월의 하늘은 참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이 파랗더라고요. 그 하늘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저 하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밤 11시 47분 남편은 숨을 거뒀어요. 심장박동 소리가 삐 하고 길게 울렸고 의사가 임종하셨습니다 하고 선언했어요. 아이들은 울부짖었어요. 시누이들이 달려와서 오빠 하고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기절할 듯 쓰러졌죠. 그런데 저는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끝났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렀어요. 제천 시내 큰 장례식장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남편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까지. 다들 말했어요. 좋은 분이셨는데 성실하신 분이셨어.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셨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했죠. 그런데 둘째 날 오후 조문객이 끊긴 틈에 혼자 앉아 있을 때였어요. 문득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왜 웃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저 사람 밥 안 차려도 되겠네. 이제 저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겠네. 이제 맞지 않아도 되겠네.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면서 미소가 점점 커졌어요. 웃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소용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신우이 큰 언니가 그 모습을 봤어요. 옳게 지금 웃고 있어?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였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오빠 장례식인데 웃어? 정신이 있어? 없어?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저는 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화장실로 가서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제 얼굴에는 분명히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나는 왜 웃은 걸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미소가 멈추지 않았어요. 슬퍼야 하는데 울어야 하는데 웃음이 계속 나왔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소문이 퍼졌어요. 명희 씨가 장례식에서 웃었대. 남편 죽었는데 웃었다니 말이 돼? 동네 슈퍼 사장님은 저를 보고 고개를 돌렸어요. 성당 신자들은 수군거렸죠. 경로당 할머니들은 대놓고 말했어요. 명희 씨, 남편 장례식에서 웃었다던데 진짜야?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매일 맞고 참고 죽은 듯 살았어요. 그래서 웃은 거예요. 드디어 해방됐으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웃었을까요? 사람들이 말하듯 제가 미쳤을까요? 정신이 나갔을까요? 비정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날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았어요. 무거운 쇠사슬이 끊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웃은 겁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제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남편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유품 정리하다 발견한 사진 한 장 영상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 같은 할머니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수록 빛나는 삶, 프리미엄 오디오북 다음 시간에 만나요.